임산부에게서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이 있는데 비만도 질환의 하나입니다. 이미 수년 전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질환의 하나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신 합병증은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심한 경우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하거나 또는 태어나더라도 기형아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임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임산부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발표된 메타 연구에 의하면 임신 기간 중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러한 임신 합병증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조기 분만의 위험도 감소하게 되고 제왕절개 대신에 자연 분만의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기간 중에 운동을 하게 되면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생리학적으로 이로운 효과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임신 기간 중에 운동을 하는 것이 태아가 태어나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떠한 생리학적 이점을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할 논문은 리뷰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도 마찬가지로 메타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일의 실험 논문이 아니라 이미 출판된 논문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경향을 나타내는 종합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로운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사성 질환을 낮추고,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낮추고, 마지막으로 암 질환의 발병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사성 질환입니다. 임신 기간 중 산모가 운동을 하면 그 자식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대사성 질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포도당 내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 내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근육과 지방, 갈색 지방이죠, 제대로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되고 소변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되면 마찬가지로 췌장에서 아무리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포도당을 적절히 저장을 할 수 없게끔 됩니다. 또한 산모가 임신 중에 저단백질, 즉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식이 발육과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산모가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병행하면 그런 어떤 자식의 성장과 발육의 제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산모가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PGC1 알파라는 단백질을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PGC1 알파가 세포 에너지 대사에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성합성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근합성을 일으키고, 세 번째로는 손상된 세포를 청소해주고, 그 밖에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비만까지 여러 가지 조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모가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중요한 단백질인 PGC1 알파가 손상받게 되는데, 이때 산모가 운동을 병행하면은 굳이 단백질 섭취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요 단백질인 PGC1 알파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혈관 내벽에 쌓이는 여러 가지 물질, 지방,
콜레스테롤의 그 침전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자율신경계 이상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율신경계라 함은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높을 때, 그때는 교감신경계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우리 몸에 안정되어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고 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고, 따라서 비이상적으로 교감신경계가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이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산모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식이 어른이 됐을 때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이상은 혈관 내벽에 여러 가지 그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을 또 역시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혈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혈관 기능 중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산화질소를 분비하는 거죠. 혈관 내벽에 내피라고 하는데, 그게 내피에서 일산화질소가 분비가 되고, 그 일산화질소가 혈관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층인 근육에 전달이 돼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근데 일산화질소가 분비가 안 될 경우에 이러한 혈관 확장이 안 되고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모가 꾸준히 임신 기간 중에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식이 태어나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러한 일단 일산화질소가 잘 분비가 돼서 그러한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 질환인데, 암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흥미로운 동물 실험을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쥐를 대상으로 했는데 두 가지 집단이 있어요. 하나의 집단은 어미가 새끼를 뱉는데 운동을 하고, 또 다른 집단은 어미가 똑같이 새끼를 뵙지만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에서 이제 출산을 했죠. 그 새끼 쥐가 자란 다음에 발암 물질을 주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 태어난 새끼 쥐한테서는 100% 종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꾸준히 한 어미새로부터 태어난 새끼 쥐한테서는 단지 절반만, 50% 정도만 종양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임신 기간 중 임산모가 운동을 할 경우에 암 질환에 발병될 확률을 낮출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까 그 PGC1 알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PGC1 알파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유도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히 생략적인 에너지, 즉 ATP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몸의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는 심근증, 즉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게 되면 심근증이 발병해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이 안 되고, 간에서도 간 부전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신장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몸에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게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게끔 할 수가 있고, 근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육에서도 근경련을 유도한다거나 근육의 약화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근육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문제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연구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100% 엄마로부터 유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빠 쪽에서 미토콘드리아 건강하다 하더라도 엄마 쪽에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있으면은 그 자식은 100% 아주 높은 확률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 쪽에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미토콘드리아는 최소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될 경우 그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구조적으로 그 미토콘드리아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그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을 크리스테라고 합니다. 그 크리스테가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미토콘드리아 내에 크리스테가 촘촘하게 밀도 있게 쌓여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이점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운동을 하셔야 되고, 단순히 3개월 정도 운동을 하신다면은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미토콘드리아의 성능, 기능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효소에 의해서. 이 효소가 여러 가지 화학 대사를 조절하는 명령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화학 물질인 효소가 활성이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주 3회에서 5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오래된 논문을 바탕으로 권장 사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메타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30분이지 길게는 60분, 90분 운동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30분 운동을 시작을 하되 체력이 증가가 되면 점진적으로 그 운동 시간을 늘려갈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분에서 90분 운동을 하되 횟수는 주 3회에서 많게는 5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동 강도가 있는데 고강도보다는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근데 중강도라는 것은 사실 각 사람마다 체력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강도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심박수를 재는 것이죠. 그래서 심박수를 쟀더니 분당 심박수를 쟀더니 분당 130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중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20, 30대의 임산모가
130회를 넘어가는 운동을 하게 된 경우는 지금 그 사람은 이제 고강도의 운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또 심박수를 측정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은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저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노래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강도로 볼 수가 있고, 고강도라는 것은 그 대화마저도 힘들다. 그러면 고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 심혈관 질환, 심혈관 능력을 측정하는 그 테스트가 있지만은 그 일반인들이 그 테스트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강도, 체력 수준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운동 외에 필요 이상으로 다른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복식 운동한다거나 뭐 일부러 땀을 낸다거나 또는 잠을 충분히 못 잔다거나 또는 밤 늦게 운동을 해서 수면에 방해를 준다거나, 잠자기 전 1시간 전에 운동을 하면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밤에 운동하는 것보다는 그 저녁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